자,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그냥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그리고 이제 통칭 사트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글로벌, 전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 시험, 한국어 시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그래서 GSAT, GSAT?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것이 어떤 공무원 시험 이런 게 아니죠. 이미 수능 같은 경우 바꾸려면 3년 전에 예고한다 이런데, 이것은 그냥 사기업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나와보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사트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저렇게 나올 것이다. 사실은 예측하는 것도 좀 무리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예측한 적도 거의 없죠. 그냥 최근에 경향을 봤었을 때, 이런 부분 조금 더 봐두자. 그랬는데 운 좋게 그런 게 나왔다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기업의 시험에 대해서 이 경향을 예측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합격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제 책 본다고 해서 거기서 문제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러한 시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출제할 때 시중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러한 참고서들 분명히 감안하거든요. 그럼 제 책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똑같은 걸 낼 거라고는 상상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가지고 내가 시험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문제나 특정한 유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요거를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같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또는 혼자서 만약 10시간이 걸린다면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GSAT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뭔가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냥 최근의 경향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2015년 상반기에 사트 출제 경향입니다. 이때는 사트 시험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문항과 시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쭉 2014년 하반기에서 나왔던 그러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식이죠. 상식에서 이제 중국사의 비중이 높아졌다. 과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상식이 이제 지금까지는 대충 이제 비율 구성이 어떻다라는 것이 좀 맞아 왔었는데요. 요번에 좀 이제 틀어졌어요. 사실 중국사 같은 경우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제 카페에서 중국사 강의, 그러니까 세계사 강의 내에 중국사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들었어도 거의 다 커버가 됐을 거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상식 속에, 생활 속의 과학이라는 부분이 늘 강조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도 역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커먼센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얘들이 말하는, 삼성이 말하는 직무상식이라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 정도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하고 시험 시간 수를 보셨을 때 제가 얘기하듯이 문항수하고 시험 시간 수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다 풀어야 되는 시험이다. 다시 말하면은 많이 맞을수록 좋은 시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 자체를 이름을 바꾼다라고 해서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주기가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그룹 자체가 현재 새로운 어떠한 기로에 서 있죠. 지배구조 안정, 그 다음에 사업들, 특히 신수종 사업들, 이런 것들 틈에서 뭔가 이제 어떠한 혁신, 변화, 이런 것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별 탈 없이 유지됐던 신입사원의 채용 시스템을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거는 들어갔죠. 서류 전형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 서류 전형이 들어간 거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은 서류 전형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이후의 전형 과정이 어떻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서류 전형 들어간 거는 오히려 최근의 추세,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자꾸 이제 푸시하는 그 NCS 기반의 채용 절차를 조금 더 반영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삼성이 그것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집어넣고 나니까는 이제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맞아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한 서류 전형이 아니라 직무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그 입사 서류 이런 것을 통해서 직무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NCS 기반하고 비슷한 채용 절차.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만 사트 자체로는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 얘기가 이제 이거죠. 기존의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요. 삼성 측에서 사실 지금까지 계속 신경을 써왔던 분야가 뭐냐면요. 예측 가능성.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 시험이 뭐냐, 뭐 이 정도는 알았지만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간다, 공부하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학습의 결과물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본질적 부분을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의미가 조금 퇴색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삼성이 그러한 그 예측 가능성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자꾸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수능 시험 볼 때도 수능 시험 준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냐 과거에부터 가지고 있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뭘 할 때 노력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이제 그냥 대외적인 뭐 어떠한 이야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어떠한 그 자신들의 채용 절차 또는 채용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자신들이 예측하고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예측 가능성을 좀 지우자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뭘 하겠냐면요. 계속 뭔가를 바꾸겠다. 뭐 새로운 걸 추가하겠다. 뭐 유형을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변화는 그 시각적 사고 영역, 뭐 늘 얘기하죠. 이거 왜 넣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시험장 가서 적응해라. 뭐 이런 거. 요거 하나를 추가한 것뿐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요, 어떤 그 유형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바뀌냐면요, 논리력, 사고력 측정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원칙에 가까워지는 시험이지, 사실은 그거 위에 변화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2015년 상반기 시험에서 이제 NCS 기반의 문제들이 일부가 출제됐어요. 이제 특히 이제 수리 쪽에서 나왔는데, 사실 NCS 기반의 수리 문제라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그런 응용 수리나 자료 해석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질문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 단편적으로 물어봤다라면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여러 가지 또는 조금 다양하게 줘놓고 어떠한 자료로부터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방법을 적용했다라는 거고요. 다행인즉슨 그런 NCS 기반, 다시 말하면 이제 NCS의 어떤 그 모듈과 비슷한 문제들의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낮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NCS니 아니니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하거나 유의미한 변화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의 어떤 유형적인 특성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문제에서 읽어야 될 부분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들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G사트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기존의 사트 대비하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성시험이잖아요. 적성시험. 이 적성시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거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 어떠한 특정한 내용들이 사실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죠. 뭐 구글에서 뭐 이상한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IBM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회사 자체의 어떤 문화고요. 우리가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러한 바운더리 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 또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즉 기존에 알려진 대로, 기존에 알려진 과거의 그 사트,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동일한 맥락 속에서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이제 애들이 강조한 게 있어요. 상식 문제에 조금 변화를 줄 것 같은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직무 상식이라는 거죠. 자신의 전공 또는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와 연관된 상식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만일 뭐 이런 거죠. 뭐 반도체 직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반도체에 대한 상식을 낼 거냐? 사실은 그거 뭐 실무 면접에서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트에 있어서 그 정도 문제를 몇 개 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봤었을 때 사트 합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수리하고 추리예요. 수리하고 추리에서 기본적인 그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요, 나머지 분야에서 잘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또 수리하고 추리를 기본적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상식과 언어에서 추가적으로 더 득점을 하는 것, 이것이 사트 합격의 길이기 때문에 G셋이죠. 자꾸 이제 저도 헷갈려가지고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뭐 중요해졌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크리티컬 포인트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네 전공 공부해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뭐 1년이 됐든 아니면 6개월이 됐든 내가 취업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다 때려치고 영어, 뭐 인적성, 자소서 이런 거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전공에 대한 것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뽀록 나면요, 바로 실무 면접 가면 뽀록 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사실 여러분 학점 뭐 그렇게 믿겠어요? 기업에서 껴놓고 말해서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인정하는 건요, 한 단과대 수석 뭐 이 정도면 쳐줘요. 학교에 상관없이. 뭐 과수석 뭐 이 정도 돼도 쳐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대충 뭐 4점 만점에 4.1 뭐 이래가지고 학점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개인적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전공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차라리 학점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대한 실력을 더 쌓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쪽 지원 직무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오히려 더 이제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물으면 때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G셋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먼저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먼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What과 How를 질문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What과 How를 질문하는데 저한테 What과 How를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해줘야 돼요. 왜 하는가? 전략적 사고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하는가가 정리가 안 되면요, What과 How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듣던 무슨 유머 책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독일 사람들은 뛰기 전에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뛰고 나서 왜 뛰었는지 잘 모른대요. 저는 이 세 번째 이탈리아 사람과 같은 케이스가 요즘 우리 취준생한테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합니다. 영어도 막 올리고요. 토익도 막 올리고, 인적성도 막 공부하고, 막 자소서 쓰려고 막 하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는가? 취업 잘 되려고요. 그거 말고. 그럼 이걸 취업 잘 되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왜 하는가? 이것이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단계에 있고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인적성 시험 가지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인적성 시험의 목적, 뭐 인성은 일단 뺍시다. 인성은 일단 빼고요. 적성 시험이라는 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결론을 내리면 우리나라의 적성시험은 삼성대 기타죠, 기타. 경계선쯤에 있다는 게 이제 한 공기업 정도 될 거고요. 뭐 공기업은 별도로 여기서 할 건 아니고, 삼성대 기타라고 했다라면요, 이 시험을 왜 보는가, 즉 회사 입장에서 이것을 왜 보는가야. 저기 어떠한 대응을 취하고 있고 저기 어떠한 공격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 가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
옷이 바뀌도록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과거에는 이른바 쌍팔년도 시절에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장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올시답니다. 그냥 짠한 거예요. 짠한 거. 진짜 열심히 하고 성실한데 성과가 안 난다. 짠하지만 아웃이다예요.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각, 뒤에 나오는 수리, 추리, 이 맥락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은 이 시험을 왜 봐요? 라고 했었을 때요.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면접. 자, 최종 합격 예정 인원의 2 내지 3배수. 2 내지 3배수를 가지고 뭐 하냐?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선발. 자, 그럼 다른 회사들은 인적성, 적성 시험의 목적이 뭐냐? 이것은 제외하는 시험이에요. 제외. 자, 무슨 뜻이냐? 응시자들의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정규 분포. 그러면은요, 삼성은 이쪽, 오른쪽 상단에 고득점자들을 따로 끄집어내서 선발하겠다라는 얘기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지금 통상적인 산술적으로 평균 10%? 평균 10%. 문이과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뭐, 인문계는 훨씬 더 퍼센트가 높아야 되고, 이공계는 상대적으로 먼저 낮아도 되는,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중간한다고 붙지는 않는다라는. 자, 요 안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뭐예요? 정규분포 좌측 하단. 얘들은 좀 모질란데? 라고 하는 애들을 뭐 한다? 빼서 제외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학생들을 적성 가지고 합격시킨다? 아니에요. 적성을 통과한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죠? 평가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서류. 1등에서 10등까지 딱 이미 정해놨단 말이야. 정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3명 뽑기 전에 적성시험 한번 보자. 그냥 이 개념 보면 돼요. 그럼 적성시험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예상대로 7, 8, 9 얘들이 밑에 떨어졌다. 쭉 떨어지고 10등이 하나 올라왔네. 그럼 1등부터 6등하고 10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여기서 1, 2, 3등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면 4등하고 5등은 적성을 잘 받지만 떨어져. 그 다음에 7, 8, 9가 떨어진 게 적성을 못 받지만 떨어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적성을 잘 받든 못 받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시험을 준비할 때 어디가 포커싱이냐? 즉, 나는 곧 죽어도 삼성, 내 꿈은 삼성, 삼성에 뼈를 묻어요. 집안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삼성이 옵션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가끔씩 이래. 인적성의 기본이라고 그러길래 사트를 공부합니다. 기본 아니에요. 인적성이 조금 약간 특화된 케이스지.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인적성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무 책이나 사가지고 읽어보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삼성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대충 하려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상위 10%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뒤로 9명을 떨어뜨려야 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험이 이렇게 우습게 합격하지는 않겠죠. 물론 뭐 8자의 시험 합격 운이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았는데 삼성에서 물어보는 거 스럽게, 다시 말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거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회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는 지금의 회사가 요구하는 생각을 하고 살면 오히려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나와 보니까는 이제 우리 보고 하지도 않은 것을 하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험은 별로 부담 없을 거예요. 풀면 되네, 이거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삼성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요, 독하게 공부하세요.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문제 풀어보고 뭐 이러면 가서 되겠지? 될 확률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문제집만 많이 풀면 되겠지? 될 확률 굉장히 적어요. 낮아요. 적은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제대로라는 것은 이 시험들에서 무엇을 묻고
요구하는 재능이 무엇인가, 무슨 역량을 평가하고 싶은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 참 노력은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뭐죠? 열심히는 했는데 잘하지는 못하는 결과를 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적을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뭐가 달라져? Y에 따라 가지고 What과 How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일률적인 What과 How를 적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시대에 떨어진 사고방식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Y를 항상 생각해라.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는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학원을 다녀야 될까? 뭘 할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지?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학원에 간다.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지. 남들 우르르 다니니까 학원 가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남겠는가? 학원 돈 낸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GCS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다시 말하면 적성시험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진다. 자, 언어. 말 그대로 뭐예요? 어휘를 묻고 독해를 묻습니다. 이거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회사에서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다시 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공식적인 채널의 대부분은 어떤 문서의 형태로 나타낸 거죠.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문서를 가지고 주저리 설명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하고 요약하고 압축하고 간단한 어휘를 통해서 표현한다든가,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어휘 능력, 독해 능력이 없으면요, 의사소통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나의 간단한 실수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것을 봤었을 때 언어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수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계산 능력이다라고 하는데요. 수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계산 능력은 계산 능력이 아니라 연산 능력이에요. 초등학교 정도 나왔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이러한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수리는 기본적으로 뭘 기반하냐면 언어예요. 언어. 이것도 마찬가지. 방정식이 됐든 자료 해석이 됐든 이건 뭐냐면 언어예요. 수리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이 다른 언어로 표현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고 그 해석의 결과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지, 계산 능력 평가하는 게 아닌데, 계산 능력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방정식 문제 2만 개 이렇게 풀고 있으면 붙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추리? 이것은 더더욱 IQ 테스트가 아닙니다. 추리는 산재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예요. 명탐정 홈즈가 뭐 그냥 뜨르르르 이럽니까 그냥? 아니죠. 그 영드만 봐도 어떻게 돼? 띠띠띠띠띠 이러다가 어떻게 돼? 짜자자 뭐 하나 조합이 돼가지고 딱 나오지. 이거예요. 자료 분석 능력, 종합 능력, 분석 능력이 바로 추리다라는 거고요. 시각적 사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것도 뭐냐면 부분의 정보로부터 전체의 모양새를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제한된 자원하에 어떠한 능력 개발이라는 거죠. 상식 말할 나위도 없죠. 저거는 내 안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연관적 사고가 가능한 거고, 이러한 다양한 연관적 사고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관적인 결과물이 나와요. 뭐 했을 때 이건 이거야 라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쨌거나 그러한 다양한 DB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식을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시야를 가지는 거죠. 없던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는 요거밖에 못 봤는데 상식이 많으면 이렇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해결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우리가 기업에서 말하는 직무 능력, 직무 역량이에요.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해당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당연하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컴퓨터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위에 이만큼의 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천차만별의 성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능력입니다. 직무 역량이고요. 이것을 그냥 어디서
자소서는 이렇게 쓰랍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 이런 책 읽으면 좋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집은 한 권만 풀면 되나요?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강의의 목적,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함이에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업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수업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럴듯한데 하고 끝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순한 연습으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연습으로.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시험은 봐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앞에서 스타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다라고 강조를 해놨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경험상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던 케이스는 대략 그래도 한 2달 전부터는 좀 공부를 했던 이런 그룹의 합격률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높았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즘은 거의 안 하지만 힘이 들어서 한때 오프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프 수업을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관리를 했었어요. 학생들의 데이터를. 그래서 쭉 이게 나중에 분석을 해봤을 때 요즘 말로 하면 빅까지는 아니고 스몰 데이터쯤 되는 걸 가지고 했는데, 2달 이전, 반년 전에 한 애들 말고, 너무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고, 2달 이전부터 공부를 한 그룹이 제일 합격률이 좋았다. 근데 뭐 합격률이 좋았다 해서 여기 80, 한 달 30 이런 거 아니고, 대략 한 20% 정도? 20% 차이 났다 이런 건데요. 한 이때쯤부터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익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트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를 처음부터 보면 하면, 자 이제 우리 스터디 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강의 듣고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야지, 시간 잡고 모의고사 띵 이러고 봐.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뭐 머릿속에 든 게 있는데 모의고사는 아마도 처음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그닥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처음에 갖고 있던 그거대로 본 거야. 뭐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요. 제약 조건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여러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공부하라라는 얘기야. 즉 문제 하나, 재책 있는 자료 해석 문제들 전반적으로 수준 높습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최소한 10분, 긴 거는 30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숫자의 로직, 자료의 로직,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공부하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냥 1분, 2분 자꾸 풀어서 맞았으면 맞았다 이러고 넘어가는 학생들은 이거 공부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잘 알아요.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는 잘 아는데, 공부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맞은 걸 내가 왜 맞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맞춘 경우도 많거든요. 즉 실수로 맞은 경우. 실수로 맞은 경우를 골라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아요. 실력이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럼 나머지 한 달 정도는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잡고 푸세요. 그럼 어떤 문제집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문제다. 그럼 10분 내에 한번 풀어보자. 10분 내에 딱 풀고 그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모의고사를 풀어보셔야 된다. 모의고사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책 중에서 뭐 그렇게 똘똘한 건 없어요. 똘똘한 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연습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3, 4회 정도 전체 시간, 제일 좋은 거는요, 아침 실제적으로 시험이 개시되는 시간에 그걸 보는 거예요. 타이밍 맞춰가면서. 그래서 그냥 대충 스터디끼리 모여가지고 오후에 눈 풀려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모이더라도 아침에 모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그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점수 매기고 또 끝나면 또 꽝이에요. 그럼 그 문제 전체들을 또 내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서 그걸 리뷰하는 시간이 몇 배가 더 걸립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노력에 비해서 남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단순한 연습보다는 분석적으로,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분석적으로 하는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쭉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수리와 추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어떠한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떠한 그 시사상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상식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적성시험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취업 과정에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쌓아 나갈 때 이제 괜찮은 방법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식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교양상식, 직무상식, 시사상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교양상식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커먼센스, 사람이 살면서 이 사회에서 살면서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어떤 그 심오한 교양까지 뭐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교양상식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직무상식은 이제 직무 관련 상식이죠. 그 다음에 시사상식, 현재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말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할 때가 이제 시사상식입니다. 이 상식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인문학적 소양은 조금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이 상식은 왜 물어보는가,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또 이제 우리는 Y를 또 이야기합니다. Y. 자, 상식 평가는 지원자의 기본적 소양. 이 사람이 평소에 책 좀 읽었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 좀 갖고 살았냐. 그 다음에 다양하고 분석적인 시각.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고 분석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즉, 연관, 다양한 연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야 직관적 사고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이러한 백데이터가 기본이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면만, 이쪽 면이죠. 이쪽 면만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봤었을 때 이쪽 면 또는 이쪽 면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각이 바로 사실은 어떤 상식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 직무상식으로도 사실 이런 게 가능하긴 해요. 자신의 전공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또는 그냥 때려 외운 것이 아니라 그 학문 자체를 조금 파고드는 식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라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상식, 전공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상식 영역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 매우 좋은 도구다. 즉 회사 입장에서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어떠한 직무적인 능력 이외에 어떠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평가하기에 매우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시험에서 보기도 하지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면접 과정에서 포함되기도 하죠.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시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뭐 교양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이것과 이제 비슷한 어떠한 질문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사실은 무엇을 대답하는가, 면접에서는 무엇을 대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승전결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논리적 맥락을 잡을 것인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부가 상식과 책 읽기다라는 거죠. 자, 상식은요,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간의 준비를 필요로 해요. 장기간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 몇몇 분야 같은 경우, 이제 기업에서 관심 있는 몇몇 분야 또는 이제 이슈가 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라면요, 이것도 이제 먼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먼저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단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전원 맥락을 같이 담아두어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막 외우려고 하거든요. 특히 약자 이런 거 외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올리는 잘 모르겠지만 뭐 BTL이나 BTO 같은 거, 또는 뭐 CSV나 CSR 같은 거, 이 용어에 대고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이거구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용어 자체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건 리스냐, 오퍼레이트냐, 뭐 이런 차이고. 그 다음에 CSV와 CSR은 이 CS 용어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 C와 S가. 뭐 이런 식의 구분도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용어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얘가 어떠한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외우게 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그냥 외우다 보니까는요, 뭐 LTV 뭐 이런 거 LV 뭐 해놓고 LVT라고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용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 용어는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온 건가를 좀 찾아봐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상식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단기간에 무슨 상식책 외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상식의 강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렇게 몇 년 동안에 꾸준히 쌓아둔 것이 어느 순간 튀어나와요. 어느 순간. 5년 후, 10년 후 언제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쌓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현재로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책 읽기죠.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몇 달 동안에 책을 2만 권을 읽을 거예요, 3만 권을 읽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종이 신문 읽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 요즘은 뭐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를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PC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해결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인간의 뇌는 그렇게 그 정보 기술의 발달만큼 빨리 진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뇌는 어디에 익숙하냐면요, 기존에 해왔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 방식일 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담아내고 재생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이신문, 활자화된 정보하고 그것을 손으로 적는 쓰기예요. 쓰기 같은 경우 뭐 작가들이 뭐 요즘 뭐 PC에 직접 작업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양반들은 이미 그만한 실력이 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해도 되는 거죠. 글이라고는 20자짜리 댓글 또는 크크크크 이런 거밖에 안 달아본 우리가 그냥 자판에다가 뭔가를 때린다고 할 때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스터디원들, 제가 이제 별도로 역량 강화 스터디를 운영하긴 하는데, 그 스터디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활자화된 정보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손으로 직접 쓰는 이런 연습을 시켜요. 그것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맷집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 차이가 있는데, 한번 이제 사례를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라고 해가지고 뭐 힐튼을 위협한다. 뭐 이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결국은 공유 경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공유 경제. 그러면 이 신문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팩트를 알려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팩트만 알려면. 그런데 이런 팩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는데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냐. 이 팩트 알려고 신문을 읽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줄거리를 끄집어내고, 그럼 이 줄거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파생시켜 나가고 나의 생각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 스터디원들 실제로 했던 그런 노트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주제, 기사를 요약하는 거죠. 요약. 그럼 이 요약도부터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사의 맥락이 그대로 어디로 압축돼서 옮겨와야 되는데, 기사의 맥락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있으면 이것 띄고 이것 띄고 이것 띄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건 이건 요약이 아니고 발췌거든요. 발췌하게 되면은요, 맥락에 따라 가지고 문맥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서 그 언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뭘 하라고 하냐면은요, 문단별로 요약하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문단별로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글 전체의 흐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여기 있는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공유 경제가 주된 주제니까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작업을 파고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히 공유경제 하면은 이거 굉장히 창조적인 모델이다.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사실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 비즈니스, IT 비즈니스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냥 당연하게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단편적 사고예요. 실제로 좋은 면이 있겠지만요. 기존의 질서에서 변화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변화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양면성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가 흔히 어떤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 맨날 누구나 욕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럼 누구나 욕하는 사실 이면에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이거 찾아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나름대로 뭘 잡은 거죠? 이것을 쟁점을 찾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각각의 쟁점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뭐예요? 객관적인 시각,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객관적 시각이라는 건 사실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각의 대립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에어비앤비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에어비앤비가 아니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가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이거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 이게 나와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유주의 비극으로 넘어갔어요. 연관 개념이죠, 연관 개념. 이게 이제 가지치기거든요, 가지치기. 공유경제? 뭘 공유하지? 그러다가, 공유. 그럼 이런 공유한다라는 거에서 어떠한 맹점은 없을까라고 하다가, 그러면 공유주의 비극하고 에어비앤비하고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바로 사고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 즉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과 해결책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유경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코멘트, 공유경제 또는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신은 생각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여기서 나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보면 저한테 박살이 나죠. 항상 이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주장.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어떠한 근거가 따라붙는가, 이 근거의 정확성,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하나 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겁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종이신문 가지고 일주일에 한 3개 정도만 이거 해보세요. 한 2달만 해보게 되면, 2달만 하게 되면 정말 이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뭔가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작업이에요. 다만 2달하고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뭐 조금 줄이던가 아니면 분량을 줄이던가 하지만은 여전히 이 방법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문, 즉 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책이라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어떤 팩트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요. 그것과 자신의 생각을 연관짓지 못하면요. 또 뭐만 남아요? 책 읽었다만 남습니다. 저도 뭐 사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저도 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상당 부분의 책은 뭐죠? 그냥 읽었던 기억만 난다라는 거죠. 물론 그 기억 읽는 과정에서 사실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를 읽을 때에도 조금 더 이렇게 분석적이고 시쳇말로 의심하면서 읽는다라면 어떠한 생각거리가 없는가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사고의 습관이 바뀔 겁니다.